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외과 백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 오는 스튜디오에 오는 길을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고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계절이고요. 9월은 특히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고 또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주관하는 뜻깊은 그 대장암의 달이 있는 달이거든요. 이런 달에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암. 직장암이라고 그러면 항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직장에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항문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프로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그 왓슨 포 온콜로지 인공지능 그 센터장을 이제 역임을 하고 현재 그 다학제 진료센터장, 그 다음에 최소 침습 수술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길병원 외과 대장암 클리닉 주임 교수, 주임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암의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1997년 이때가 IMF 때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였는데 어려울 때 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97년도 연수를 갔을 때 IMF가 터졌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이때 그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있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그 최소 침습 수술 센터 1년간 연수를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그 캘리포니아 LA에 그 시리 오브 호프 그 국립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종양외과하고 로봇 수술 센터 교환 교수로 1년간 근무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끔찍한 사진이 있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직장암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문하고 직장을 같이 절제하는 수술을 했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항문이나 장루를 내게 되는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은 이제 심리적이거나 또는 대외적인 활동,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을 보존하고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직장암에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나온 이제 것이 보이는데 마치 그 복벽에다가 인공 항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는 장루가 괴사된다든지 탈장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 항문 장루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을 보면 최근에 이제 증가하다 다시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뒤에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자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암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도 보면 갑상선암, 그다음에 유방암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암이 대장암입니다. 이처럼 대장암은 남녀 공이 많은 고형암 중에서 일어나는 암이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대장암은 여기 쭉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정상 상피에서 여기 APC진이나 KRAS진 같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용종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간이나 폐나 이런 쪽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이 암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대장암의 고위험군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쉬운 이상의 나이. 그러니까 대장암은 사실 그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생기면 이거는 다른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유전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라든지 또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갖고 있는 경우, 다음에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성 선정성 용종증이나 그다음에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인 경우에 대장암의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 중에 대장암이나 본인이 이제 용종이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고지방 저식이 섬유식을 한다든지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술, 담배, 비만 이런 것들은 상식에 통하죠.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직장암에서 항문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제 세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직장암이 있는데 항문하고 가까운 경우. 이때는 항문을 살리기가 좀 어렵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응급수술하게 되면은 그 암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공 항문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항문 보존을 하기가 어렵죠. 항문의 기능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 하면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항문의 기능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보존을 해서 항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큰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결장하고 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결장이 있고 곱게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m 한 5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5cm 되는 고든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왼쪽을 보면 이 직장이라는 것이 뒤쪽으로 청골이라든지 주변에 그 골반이라든지 남성인 경우는 전립선이나 정낭이 있고 여자분들은 자궁이나 질 쪽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직장암이 특히 항문, 여기 항문이 한 4cm 정도 되는데 여기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를 하게 되면 항문의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항문을 보존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암의 증세는 뭐 이렇게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출혈이 있다든지 아픈다든지 치질하고 거의 증세가 좀 비슷하거든요. 또 변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점액변이라든지 묵직함 같은 경우 대변을 못 참는 경우 이렇게 아주 암에 대해서 아주 특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라 치질 같은 그런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라이브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직장암에서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항문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2004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 실린 대표적인 논문이거든요. 그 독일 직장암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표를 보시면 수술 전에 그 방사선 항암을 쓴 경우가 있고 수술 후에 방사선 항암을 쓴 그룹 두 그룹을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그룹이 이제 재발이 후에 한 것보다 2배 정도 적죠. 그 다음에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19%가 아닌 39%,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항문 보존이라든지 국소 재발 독성이 수술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이후로 직장암 표준 치료로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때부터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2012년도에 그 3기로 된 직장암에서 생존율이 어떨까 하고서 좀 비교를 했는데 요 파란색이 수술 전에
치료한 것이고 노란색이 수술 후에 치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DFS라고 그러면 이제 Disease Free Survival, 다시 말하면 무병 생존율이거든요. 무병 생존율이 수술 전에 한 것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오버럴 서바이벌이 전체 생존율이 해당이 되는데 5년 생존율도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수술 후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 생존율이 후보다 좋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술 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수술 전에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암이 위치가 저이부라든지 중이부, 우리가 직장이라고 그러면은 15cm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저위, 중위, 고위 그렇게 해서 한 5cm 간격으로 떼어서 이 중에서 저위하고 중위 직장암을 우리가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 또 주변 장기를 침범해서 근치적인 절제가 어려운 그 경우에 또 사용하게 되고 직장암 2기라든지 3기인 경우에 합니다. 결국 암이라는 것은 고형암은 특히 절제가 가장 근치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항암제로 완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치 절제가 가능할 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죠. 직장암의 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여성 40세 환자였고 이분은 2달간 혈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질과 같은 증세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중위부에 있는 직장암 3기로 판정이 됐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게 내시경으로 본 직장암의 소견이고요. 왼쪽은 여기 이제 직장암이죠. CT로 찍은 직장암이고 오른쪽은 초음파로 한 건데 여기 직장암이 있고 임파선도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3기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직장암은 여러분들 손가락 길이가 한 10cm 되거든요.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 노련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항문과 직장을 검사하게 돼서 직장암을 이런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수지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쉽게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 70세 분인데 이분도 증세가 가는 변이 좀 가늘고 그다음에 점액질변을 5개월간 봤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니까 왔는데 이분도 직장암 2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수술 전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예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 69세 환자였고 3기 저위 직장암이었거든요. 이분은 수술 전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직장암 처음 모습이고요. 이것을 방사선 치료 5000라드 그다음에 항암제인 5FU 루코버린을 치료를 한 6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주 정도 하게 되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내시경을 했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완전 관해가 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완전 관해가 와도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2달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복강경으로 했고 아주 밑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자르는 초저위 전방절제술을 했고요. 결국은 여기 병리 소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완전 관해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 관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암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완전 관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완전 관해 환자의 암의 재발률은 매우 낮고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관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완전 관해는 한 15%에서 한 25%, 30%까지 비율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완전 관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5FU 루코버린 이외에도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리노테칸 같은 이제 독성 항암제를 더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자마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런 병리학적으로 완전 관해가 왔은 그런 직장암 환자에서 그 생존율이 어떨까 예후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술 전에 3기인 환자들은 이 보조 항암제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문들이 많으면 중간중간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마지막에도 또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요거 보면 아까 독성항암제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성항암제를 쓰는 거를 좀 많이 꺼리게 되는데 파일럿 1, 2상 연구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당뇨에서 쓰는 메포민을 썼더니 완전 관해율이 한 33%까지, 아까 15에서 한 25%라고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메포민이라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을 써서 완전 관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요. 아직 뭐 3상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이상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발표한 연구 논문인데요. 수술 전에 그 항암 방사선 치료에서 그 미즐토라고 하는 약제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겨우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추출한 것이 이제 미즐토인데, 이런 직장암에서 선행,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아까 그 5FU 제제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추가적으로 미즐토라는 제제를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고 해서 SCI 논문 이번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튜머 리스판스라 해서 그 종양의 반응률을 봤더니 이게 쓰지 않은 그룹이고요. 이건 쓴 그룹인데 완전 관해율이 21%였지만 미즐토를 같이 병용 치료를 했더니 53%까지 반 이상이 완전 관해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오게 되면 뭐 생존율도 좋고 나중에 국소 재발률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국소 재발이 떨어지면은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 찬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완전 관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후양적인 연구라서 좀 한계는 있지만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 기전이 어떤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튜날 그 분석이라고 에이포프토시스, 그러니까 세포 자멸사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그 미즐토를 쓴 것이고 여기는 미즐토를 쓰지 않은 것인데 미즐토를 쓴 그룹에서 조금 더 발현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즐토라는 것을 썼을 때 왜 많은 관해가 왔을까? 방사선 치료에 저항하는 직장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대 그 대장암 세포군 중에서 저항하는 세포군에서 봤더니 저희가 이제 미즐토가 그 암노바 비스쿰 Q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 사용한 그룹에서 이 발현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노바 Q라는 것이 미즐토가 방사선 저항군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 관해율이 53.3%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도에 대장항문학회지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항문을 보존 수술을 하고 우리가 밑에 옆에다가 일시적인 회장루를 만들거든요. 만들게 되는데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집어넣지 못한 경우를 분석을 했더니 환자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라든지 봉합 부위가 누출이 있다든지 사기암이라든지 국소 재발이 있는 경우에 국소 재발 때문에 20배 정도 그 회장루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소 재발을 줄여야 우리가 항문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할까? 자,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2007년도에 대한 내시경 복강경외과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인데요. 이런 네오주반트, 아까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한 후에 복강경 수술이 좀 그때는 좀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을 비교를 했는데 두 그룹이 다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이 저희 전방 절제술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요 밑에 보면 유튜브를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좀 거기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 직장암이 여기 항문이 있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이 방광이 있고 이게 천골이 있죠. 굉장히 아래까지 절제를 해요. 그리고 직장을 다 없앤 다음에 결장을 여기다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저위전방 절제술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저위 전방 절제술, 이것은 아까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암이 더 아래에 있으면 항문의 일부를 더 절제하게 되고요. 이게 크다 그러면은 더 밑에까지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문이 한 4cm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에서 3cm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항문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길이가. 그래서 여기 수술하고 나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런 암도 나중에 이 초저위 전방절제술이 가능했던 이유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래쪽에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장과 항문을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초저위 전방절제술을 하게 되면 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기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이제 손으로 꼬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손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수술을 해서 이게 지금 항문이거든요. 항문의 그 결장과 항문을 실로 꼬매서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좀 보시기에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고 개복 수술도 있지만 이런 경항문,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국소 절제를 하게 되면 또 항문 보존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암이 좀 작고 그 다음에 항문에서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죠. 근데 그게 분화도가 좋고 병기가 낮고 이런 혈관 임파선 침입이 없을 때 국소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소 절제를 할 때는 직장 주변에 바깥에 있는 그 임파절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화도가 좋고 낮은 병기일 때 우리가 국소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동그랗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항문에다가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하고 복강경 기구를 집어넣어서 경항문 최소 침습 수술, 타미스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스에날 미니멀 인베이지브 서저리라는 타미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을 통해서 항문을 또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3세 여자분이었고 한 4년 전에 저희 대장문 클리닉을 오셨고 병기가 굉장히 낮고 임파절 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 하면은 뭐 덜 아프고 뭐 회복도 빠르고 좋지만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개복 수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타미스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왼쪽에 보시면 그 종괴가 굉장히 작죠. 작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MRI가 있는데 MRI에 여기 보면 크기가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임파선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치 절제술을 하지 않고 경항문 절제술, 타미스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도 깊이가 0.9mm, 우리가 1mm 넘어가면 근치 수술을 또 해야 되거든요. 0.9mm 밖에 침입이 없었고 1기로 나와서 수술 자체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4년간 현재 쭉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는데 5년 보죠. 보통 5년을 보는데 재발 없이 깨끗하게 잘 치료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꼬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 타미스 수술하고 나서 꼬맨 자국이고요. 실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복강경 기구를 항문을 통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잡고서 겸자하고 보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되죠. 이게 손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좀 깊이 있기 때문에 복강경 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까 그 내시경에서 본 것처럼 이제 상처만 좀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수술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환자분은 퇴원도 빨리 했고요. 배도 안 아프고 치료비도 굉장히 적게 나왔고 환자 굉장히 해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런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임상적으로 이런 완전 관해가 왔는데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럼 한번 지켜보자. 이걸 완전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보자는 전략이 있는데 Watch and Wait Strateg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합감마라는 분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자 외과 의사신데 이분이 처음 이걸 하셨어요. 근데 이런 수술하지 않고 수술한 것들 봤더니 서로 같고 괜찮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스탠다드 그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디베이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여성 73세 환자였고 2년 전에 왔었고요. 굉장히 항문에서 가깝죠. 2.5cm 상부에 위치한 저희 직장암이었는데 이런 방사선 항암 치료하고 나서 봤더니 임상적으로 완전 관해가 왔어요. 근데 환자분이 굉장히 고위험군이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고 본인이 또 항문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니 절대 항문을 살려야겠다 얘기를 해서 지켜보는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수술 그때 치료하기 전 거였고요. 그래서 방사선 항암하고 났더니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전략을 했는데 지금 한 거의 1.5에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재발이 없고 깨끗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MRI를 또 봤는데 이때가 이제 수술 치료하기 전이었고요.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암이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은 계속 저희가 추적 관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적 조사 워치 앤 웨이트라고 했는데 무조건 완전 관해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적응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고 고령이고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심장 이런 합병증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환자하고 잘 소통을 한 이후에 또 중간에 이제 추적 조사가 절단이 되면 안 되겠죠. 잘 꾸준하고 세심한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발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면 더 진행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응급수술인데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볼게요. 20년 전에 수술을 치질을 했고 변이 가늘고 내시경에서 폴립을 띄었는데 직장암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폴립은 용종이죠. 용종은 자라서 이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했다 그러면 암이 되는 그 전구물질을 제거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직장암도 통증이 있을까요? 직장암은 그러니까 대장암은 사실 조용한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세가 별로 없거든요. 위암에 비해서. 그렇지만 직장암이 통증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크기가 커서 대장을 막고 있거나 항문하고 가까워서 그쪽에 신경을 누르거나 그러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문이 보존되지 않은 구멍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문을 없앤다는 것은 그 항문을 절제를 하고 이제 봉합술을 하게 되고 인공 항문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변을 볼 때 항문이 아닌 인공 항문으로 변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서 응급수술 폐쇄성 대장암. 우리가 이제 응급수술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막혔거나 대장암 때문에 장이 막혔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출혈이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그게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런 폐쇄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배가 이제 남산만하게 불러오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응급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 부위를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복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복원 수술이 되지 않으면 항문을 기능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폐쇄성 대장암이 되기 전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하시게 되면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썼고요. 마우스가 잘 안 됩니다. 자, 폐쇄성 대장암이라고 그러면 대장암이 커서 대장암을 폐쇄시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배가 팽창해지고 이게 배가 팽창하면 굉장히 아파요. 장은 이렇게 꼬집어도 아프지는 않은데 장이 늘어나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동이라고 그래서 연동이 심하면 또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사를 하게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연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그다음에 토하고 열나는 이런 증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환자 상태가 대장 스텐트를 넣어서 구멍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서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성 56세 환자였고요. 6개월간 변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암이 자라면서 변비가 생기는 건데 미처 인지를 못하신 거죠. 여기 왼쪽 그림 보면 이 대장이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 있죠. 아마 여기 암이 있어서 이렇게 가스가 차고 막힌 거였죠. CT를 찍어 보니까 여기 이제 대장암이 크게 있었고요. 이분은 다행히 이제 스텐트가 이제 넣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응급수술 아닌 정규수술이 가능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 막히지 않으면 우리가 CT, 그러니까 컴퓨터 대장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여기가 통과가 돼야 이쪽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과 깎아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통과가 안 돼서 이런 CT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서 이렇게 암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이런 응급수술하고 스텐트 넣은 사람하고 이제 좀 비교를 했어요. 폐쇄성 대장암에서.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응급수술한 경우는 이런 장류를 만든 게 한 57%, 정규수술, 스텐트를 성공한 경우는 12%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텐트 삽입으로 해서 항문을 더 보존하고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저자들 여러 논문에서도 이제 스텐트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성 대장암은 아까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열어서 환자 상태를 교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식사도 못하고 탈수도 되고 뭐 전해질 불균형이 오고 뭐 빈혈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로 수술하지 않고 스텐트 넣고서 10일 있다 하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하게 교정을 하고 안전하게 수술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스텐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잘라내고 인공항문 만들고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하고 이런 3단계 수술했지만 스텐트가 성공적일 때는 단 한 번에 근치적 절제 수술이 가능해서 인공항문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학제 진료센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코디네이터실이 있고 여기 진료실입니다. 그래서 64인치 대형 화면이 3개가 있고 여기 의료진이 앉고 여기 환자하고 보호자들이 앉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직장암이나 결장암 치료를 할 때 다학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분과 전문가들이 모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있고 병리 교수님, 무슨 영상의학과 교수님, 소화기내과 교수님, 종양내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 한 환자에 대해서 질환을 잘 상의하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이제 알고자 한 거거든요. 이 사진은 사실 이 가운데 그림이
2016년도 12월 달에 그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저희 길병원에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첫 그 왓슨 포 온콜로지 케이스를 촬영했던 거였고요. 이 환자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치료를 하도록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소 침습 수술인데요. 질문들이 요거 넘어가기 전에 보면 항문 근처 가려운 것은 항문 소양증인데 이 주제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항문 소양증은 그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식사라든지 또 치질 같은 것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좀과 같아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보고 없다고 그러면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정하게 하고 또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것들 또 연고 같은 걸 저희가 드려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숙변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대장암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변비 그 자체로는 암을 유발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변비가 있으면 이제 그 장이 변이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독성 물질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장암 자가 진단 키트는 나왔다던데 정확성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대장암을 진단하는 자가 키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튜머 마커가 있는데 대장암에서는 CEA라는 그 바이오마커를 쓰기는 하는데 그게 대장암의 진단 그 종양 마커는 아닙니다.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재발을 본다든지 그 예후를 볼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대장암을 진단하는 키트는 아직 없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소장 유착. 소장 유착은 뭐 이게 대장암뿐 아니라 위암, 뭐 하다못해 맹장염 수술해도 유착이 올 수가 있고요. 재수술이 다반사는 아니고 우리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착 방지 같은 걸 좀 쓰거든요. 그래서 필름형이 있고 액체형이 있는데 유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0%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시적인 유착이 좀 있고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다 치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장 검사했는데 용종이 있다서 여러 개 뗐고요. 한 일주일 정도 피가 대면 볼 때 빨갛게 나와요. 용종 띄고 나서 거기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치질 수술한 지 30년 됐는데 지금 아마 치질이 내치질이 좀 아직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질이라고 그러면은 내치질과 외치액이 있는데 주중세가 내치액은 통증은 별로 없고 물론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꼬인 경우에는 많이 아프죠. 근데 출혈이 주중세고 외치액은 우리 혈전이 생긴 경우 특히 그 스럼보스 그 치액이라고 하는데 혈전성 치액 그런 경우는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빨갛게 나온다 그러면 치액의 가능성이 더 많고요. 검붉은변이나 냄새 난다든지 점액이 있다든지 이러면 직장암이나 결장암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직장암 3기이고 항문 7cm, 18cm가량의 병변이 있습니다. 18cm면 사실 엄청 큰 건데요. 손 이만큼 되는데 1.8cm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항문 7cm면 우리가 중위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3기면 제가 첫 그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 중위 직장암에 해당이 되고 2기, 3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항암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 수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게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트로카를 뚫고 여기다가 CO2 가스를 넣어서 기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스코프하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가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모니터가 있죠. 여기 제 조수는 이쪽을 보고 저는 이 반대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저는 복강경 수술을 그러니까 1997년도에 클리블랜드 갔다 오고 나서 계속 했으니까 거의 한 3년, 4년 정도는 복강경 수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강경 직장암 수술, 이것도 유튜브에다 좀 올려져 있는데, 복강경 저희 전방 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요. 56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폐쇄성 대장암이 있어서 스텐트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이제 했던 경우인데, 복강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여기 이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세밀한 조직들이 다 보입니다.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왼손이고, 이제 오른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비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디바이스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저희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고, 여기 보면, 유혹관이 있고, 요게 이제 대동맥인데, 대동맥에서 이제 큰 혈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임파절이거든요. 이 임파절도 굉장히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임파절 전이는 없었지만, 충분히 임파절 제거를 해서 나중에 재발되는 걸 막는 수술을, 우리가 근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고, 신경 보존을 하고요. 이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대동맥에서 나오는 하부 동맥인데, 하부 장갑망 동맥이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잘라내고요. 이런 식의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골반 쪽으로 쭉 내려가고, 기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플을 집어넣고, 이제 호치가스 같은 거죠. 스테이플인데, 여기서 뚫고 아래쪽에서 맞는 것을 이렇게 도킹을 시켜갖고 이제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밑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가능했고요. 아까 항문에서 한 거는 너무 아래쪽이니까 기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이제 그걸 봉합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복강경 직장암 수술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게 2005년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의 한 800명 되는 대단히 연구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하고 이제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았고, 이게 표준 수술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장암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했더니 안전한 수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JCO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잡지에 실린 건데,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 자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하고 견주어서 괜찮다는 것을 많이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죠. 저희도 2008년도에 대한대장학문학회의제에다 이제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요. 복강경 수술하고 개복 수술하고 그걸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기 결과입니다. 이제 길게 장기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직장암에서 요게 복강경 수술이고 이게 개복 수술이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강경 수술이 생존율이 좀 좋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흥미로운 논문을 좀 발표한 적이 있고요. 2015년도 외과학회에다 이제 저희가 발표한 것들인데, 이제 3기 대장암은 나중에 항암제도 하고 좀 많이 진행된 암이죠. 그래서 이런 복강경 수술이 이제
어떨까 하고 장기 추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장기 추적 결과 3기에서 생존율이 조금 좋아요. 좋긴 한데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면 복강경이 83%, 그 다음에 개복수술은 74.6%로 좀 좋지만 이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발표를 했었고요. 다빈치 XI 로봇 수술도 했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그 시리 오브 호프 그 국립암센터에 가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알리지오 피가즈라는 분이 아마 거기서 많이 그 로봇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연수를 근무를 하고 나서 우리 병원에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이 4세대 다빈치 로봇이었고요. 이렇게 네 개 로봇 팔이 있고 여기 스코업이 있고 콘솔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이 팔하고 스코업이 움직이면서 환자 수술을 하게 되죠. 이 로봇 수술은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좀 차이점은 이제 3D로 보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복강경 수술은 이제 막대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데 좀 제한적이지만 관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이용한 수술을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봇 수술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새는 뭐 복강경에서도 3D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때 2008년도에 가서 그 애널로그 서저리에 발표했던 로봇 수술의 그 종양학적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 이때 직장암에서거든요. 그래서 제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이제 로봇 수술 결과를 보니까 환자의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율이 상당히 높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병 생존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로봇 수술이 직장암에서도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지컬 엔도스코피라는 잡지에 그러면 로봇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이 그럼 차이가 어떨까라고 이제 했었는데 두 수술 간에 사실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라든지 개복 전환율, 피가 나는 거, 임파절을 얼마만큼 우리가 제거를 했는지, 안정성이 있었는지, 입원 기간이 어땠는지, 합병증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었는데 좀 흥미로웠던 것은 로봇 수술은 그 당시 2008년도니까 8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로봇 수술은 1억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복강경 수술은 한 7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죠. 그 당시 IMF니까 아마 로봇 수술 우리나라 돈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복강경 수술은 이제 보험이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요. 단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서저리라는 잡지에 그래서 개복 수술하고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의 종양학적 결과 차이는 어떨까 봤는데 생존율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단 이제 개복 수술에 비해서 그 최소 침습 수술, 다시 말하면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로봇 수술은 그 회장루, 장루를 인공 항문을 만들 필요가 그것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항문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다. 그래서 그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을 더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맞는 것이 개복 수술은 한 16%, 그다음에 최소 침습 수술은 10%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을 보면 이제 조금 째니까 덜 아플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용 효과, 흉터가 적을 거고요. 미용 효과가 좋고 입원 기간이 짧고 빨리 이제 조기 복귀가 가능하고 이런 장 기능이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영양 상태도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이제 크게 째고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의 면역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면역학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면역학적 이익이 있으면
생존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아직 생존율에 대해서는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증가는 아직 미확정이고, 그다음에 신경 보존 수술, 그다음에 인공관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꽤 나오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 직장암의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로 항문 보존 증가하고, 이런 폐쇄성 대장암 스텐트를 이렇게 해서 응급수술 안 하니까 인공항문 수술 피할 수가 있고요. 이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정교한 수술에서 항문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제 대장암, 그러니까 9월이 대장암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장암의 날, 대장암의 달 이런 행사를 매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장르 심포지움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천대길병원 그 대강당에서 가천홀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못하게 될 것 같고 작년에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바라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시고 가족분들이시고,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GS100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제 대장암의 이야기를, 소소한 얘기를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들어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리호흡 그 국립암센터에 그 큰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00년 된 병원인데요. 여기 보면 There is no profit in curing the body if in process we destroy the soul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환자의 영혼을 파괴를 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자를 어떤 그 치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환자와 환자 가족과의 그 소통을 이루고, 그럼을 통해서 환자의 그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좀 굉장히 감명적이어서 이 사진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폐쇄성 대장암,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과 그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의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이 쥐어짜야 겨우 한 덩이 나오고 묵직한 것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이제 변비라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메카니컬한 것이 있고요. 하나는 기능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 촬영보다는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확실하고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니까 대장 내시경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이가 지금 안 써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현재는 그 45세 이상일 때 대장 검사,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좀 일찍, 한 10년 일찍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장암 설사 후 스맥타 섭취, 스맥타가 이제 그 설사 약이죠. 근데 이게 설사가 대장암 설사라는 게 제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증세를 완화시키는 경우는 어떤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약을 쓰면서 증세를 완화시키면 이제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세를 일시적으로 좀 완화할 때는 약을 써도 되지만, 그 근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라든지 진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 있지만, 관장을 자주 하면 대장이 안 좋은가요? 대장을 관장하게 되면 그 장 안에 있는 그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우리가 유산 균주가 있죠. 균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양 분해라든지 그 미네랄 섭취 것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장을 자주 하면 그것들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커피 관장 뭐 이런 뭐 얘기도 했는데 커피 관장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항문을 이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사실 여기 인공항문을 달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냄새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환자분이 우울해하시거나 또는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항문을 보존하고 인공항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희 그 대장항문 외과로서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거고요. 로봇 수술, 복강령 수술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결장은 로봇 수술은 좀 안 하고 있고요. 직장암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로봇 수술을 합니다. 예. 질문들이 이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으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새 감기 환자가 그래도 좀 없어졌어요.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개인적인 위생, 그 다음에 환절기 때 체온 조절이 실패하면 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날씨 일기예보 꼭 들으시고 기온차 갑자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챙겨 입으시면은 그런 감기도 예방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검사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진행되는 암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막혔다든지 또 터져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문에서 출혈이 되는데 선홍색이라기보다는 좀 짙은 색이고 점액질이고 냄새가 나고 변비가 있고 가는 변이고 뭐 이런 증세가 있다면 꼭 병원에 와서 내진을 하고요. 내진으로 직장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을 받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조기 암을 발견해서 암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